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도네시아 관련 얘기를 드릴 방정환입니다. 제가 그 강의 준비하면서 그 첫 화면에 쓸 사진을 좀 찾다가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2014년, 15년 정도 때 제가 인도네시아의 그 반둥이라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있던 그 한국 투자기업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을 갖고 왔는데 벌써 그게 한 7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이런 사진을 떠올리게 돼서 저도 좀 이렇게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남아 지도인데 동남아에 총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동남아 관련된 강의나 아세안, 인도네시아 하면은 이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동남아 얘기는 많이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거기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위에서부터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기 중국 옆에 제일 왼쪽에 이제 미얀마가 있고요. 그 옆에 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라오스, 베트남이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나라를 여기 전체가 동남아지만 이 동남아 어쨌든 대륙 쪽에 있다고 해서 보통 동남아 대륙부라고 이렇게 학계에서 많이 분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말레이 반도의 끝에 그 전 시간에 얘기하셨던 말레이시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조그만 도시국가죠.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사실 여기만 말레이시아 영토권 아니고요. 이쪽에 그 수마트라 섬 여기 제일 위쪽에 칼리만탄 섬 제일 위쪽에 보면은 여기 2개 주가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말레이시아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브루나이라고 하는 그 산유국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필리핀이 있고요. 이제 내려오시면은 이 연두색 그 섬들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고 그리고 여기 저희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발리가 이쪽에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면은 그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한 조그만 나라인데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갖고 동티모르까지 여기 총 6개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를 동남아 해양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에는 대륙부에 5개, 해양부에 6개, 총 11개 나라가 있다고 보통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두색 있는 인도네시아는 이 해양부에서는 당연히 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동남아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 관계상 아주 많은 걸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으니까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특징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년간 가장 큰 화두였던 코로나19 사태가 인도네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미 급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걸 계기로 한층 이제 어떤 팽창의 속도가 붙고 있는 디지털 경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도네시아 그러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제 이제 어떤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하면은 보통 그 생각보다 저희랑도 그런 어떤 인연 같은 것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비중 있는 나라인데 많이 모르시는 것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흥미 차원이기도 하고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특징을 먼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G20라고 아시죠? G7도 있고 G20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20개 나라가 모이는 그런 이제 국제 어떤 약간 사교 모임 클럽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 G20 정상들이 모이는데 올해도 얼마 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모였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G20에 속한 유일한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청을 받고 있고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나 브루나이 같은 나라들도 초대는 받았지만 여기 이제 정식 회원은 아니고 그냥 일회성으로 초대를 받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가운데에 여기 이제 회색 양복을 입으신 분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신데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하면 그래도 이제 뭐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인도네시아 가서 뭐 경험을 하기 전에는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학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이제 이슬람교랑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국가를 보통 한 2개 정도 꼽으시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인도네시아고 하나가 터키입니다. 근데 터키는 뭐 그런 어떤 신문 국제 뉴스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이 뭐 좀 이렇게 독재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그런 게 조금 쇠퇴가 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슬람교랑 민주주의가 공존하면서 어떤 독특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 인도네시아는 어떤 이슬람 그런 특히 정치사 이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제가 2년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2019년 이제 상반기에 인도네시아에 계속 있었는데 그때 한 4월인가쯤에 인도네시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되게 큰 선거였는데 뭐 그날은 공휴일이고 해서 저도 이제 그 선거 풍경을 좀 보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투표소를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는데 사실은 이제 뭐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이제 투표권은 없고 그냥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거길 들어가거나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그 이제 법에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전혀 투표권도 없는 외국인이 사실 불쑥 들어와서 이렇게 왔는데도 뭐 전혀 그런 제재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 심지어 이제 투표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모든 투표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밖에서 뭐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게 좀 사실 민주주의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선거인데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일상의 어떤 뭐 좋은 일로 생각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저희 나라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자원을 투자한 나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한 1968년도에 그 코데코라고 하는 그 한국 난방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깔리만탄선에 처음으로 이제 그 자원을 그 이제 이전 목재 자원이겠죠, 임업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처음 진출을 해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이제 1호 해외 자원 투자국이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산림청에서 임업관이라는 분도 나와 계십니다. 그런 점도 인도네시아가 이제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잠수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출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과 이제 인도네시아 인연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들 알려지질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제 간단한 뭐 개요 같은 겁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입니다. 뭐 인구수 자체가 국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중요성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략 한 17,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 10,000개 이상은 이제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섬이 많다는 건 섬과 섬 사이의 어떤 물류, 유통 그런 해양 물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무슬림, 이슬림 신자가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흔히들 그 무슬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교가 처음 탄생한 곳이 중동이다 보니까 중동, 뭐 북아프리카 이쪽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쪽이 탄생한 거는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만 현재 무슬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는 전체 인구의 한 85에서 90% 2억 3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타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도 무슬림이 살고 있어도 동남아 자체적으로도 거의 3억 가까운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슬림 인구가 많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일단 뭐 할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할랄이 중요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아무래도 그 이슬람교가 처음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강성 보수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수니파, 시아파 이런 말씀 드려보셨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개방적이고 온화한 성격의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혹은 좀 더 정말 이제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는 이제 이슬람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가 그 국교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 전 시간에 그 말레이시아와랑 다른 부분인데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입니다. 그 옆에는 브루나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국교가 아니고 이슬람교 외에도 6개 그 5개 종교, 그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유교까지 총 6개 중에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이 잃지 않는 세속주의 국가고 이 6개 종교 중에 자기가 믿는 거를 그 까테페라고 하는 우리나라 치면 어떤 주민등록증 같은 것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 현지인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저한테 이제 무슨 어느 종교를 믿냐고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 같은 거는 거기 있는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기독교 신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기독교를 믿느냐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종교가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 활동을 하지 않지만 나는 뭐 어떤 종교를 믿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혹시 그럼 너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신을 부정하는 그런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 아닐까?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뭐 종교 활동을 하지 않을 뿐이고 당신들의 종교는 당연히 존중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종교 꼭 이슬람교를 믿을 필요는 없지만 6개 종교 중에 하나를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믿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이제 신분증에 표기를 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싱가포르는 약간 이미 뭐 싱가포르나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은 인구 노령화 기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아직 인도네시아는 이제 평균 연령이 30세 정도 되는 아주 젊은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인도네시아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양성의 통일성.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 가루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국조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인도네시아로 비네카, 뚱갈, 이카라고 하는 다양성의 통일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어떤 뜻이냐면은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 대부분이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특히 정말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다종교 국가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호텔에서 묵을 때 찍었던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 컨트리 한 개의 나라에서 300개의 그 에틱스 인종들이 750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한국도 이제 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그 단일 그런 게 강한데 여기는 얼만큼 그렇게 다문화 다종교 그런 다언어 국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는 사실 인도네시아에 너무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공용어 표준어로 감사합니다를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트리마카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앞에 있는 TRI를 빼고 뭐 짧게 뭐 이렇게 친한 사이에서 마카시라도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수도 자카르타뿐만 아니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다 알아는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로 있었던 반둥 거기는 순다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순다 동네에 가면은 뭐 트리마카시도 당연히 통용이 되지만 이 종족 사람들이 말이 있고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요 말 핫뚜루 누훈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는 뜻인데 그래서 핫뚜루 누훈 줄여서 누훈이라고 또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발리로 가면은 발리는 또 발리족들이 있고 그들은 또 다른 말을 씁니다. 여기 마뚜루 쑥스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아직 말을 모를 때는 발리에 가면 그냥 뭐 땡큐 이런 말을 쓰다가 두 번째 갈 때는 이 트리마카시를 쓰고 세 번째부터는 이 말을 배워갖고 마트로 쑥스마 또 줄여서 쑥스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뭐 땡큐 그러고 그다음에 뭐 고맙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지방에 가서 지방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종족을 차지하는 자바족 같은 경우는 이 발리족이랑 또 같은 듯 다른 또 이 마트로 누운 마트로 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존재할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정말 언어, 종교, 문화 이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아세안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세안의 이제 다양한 지표와 그런 현황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남아에 총 11개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동티모르를 제외한 그 나머지 10개의 나라로 구성된 지역 협력 기구가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은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여기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다음으로 6번째로 큰 경제권이고요. 아시아만 놓고 보면 중국, 일본 다음 3번째입니다. 그리고 뭐 인구 수도 아세안 인도네시아만이 아니고 아세안을 다 합치면 당연히 미국보다 많고 뭐 인구도 젊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세안을 형성하는 이제 나라들의 2018년 코로나 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GDP를 나타낸 겁니다. 즉 어떤 약간 경제의 질적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싱가포르가 압도적으로 1인당 GDP가 6만 달러가 넘습니다. 잘 살고 있고 이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작고 경제 규모도 작지만 여기는 이제 부유한 산유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좀 상당히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 1인당 GDP가 4,000달러, 한국이 한 1990년 정도 대충 그 정도 지금 단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 슬라이더가 1인당 GDP였다면 이건 이제 GDP 전체 규모, 좀 더 이제 경제의 양적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양적 규모로 보면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압도적으로 가장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40% 가까이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순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아세안 말씀을 드렸는데 아세안도 이렇게 지역 협력 기구입니다. 그 유럽 연합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도 매년 2번씩 모여서 아세안 정상회의라는 걸 개최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그 1년에 한 나라씩 돌아가면서 현지에 가서 직접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작년 올해는 화상으로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서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브루나이 국왕인데 올해는 브루나이가 이제 그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의장국 브루나이 주재로 이렇게 만났는데 이 아세안의 행정 기능을 총괄하는 그 사무국이 있습니다. 아세안 세크레터리 사무국이 있는데 이 사무국이 바로 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에서 규모로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 모두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국가, 약간 큰형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아세안에 사무국이 있고 그 설립된 이후로 50년 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아세안의 수도라고도 불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굳이 얘기 안 하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동남아에도 이렇게 뭐 코로나가 심했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로 올해 이번 달 10일까지 총 이제 확진자 규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네시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한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넘은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줄어서 하루에 한 100명, 2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올해 7월 같은 경우 가장 심했을 때는 5만 명이 넘는 거의 하루에 6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치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수치까지 합치면 이거보다 최소 적어도 3-4배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실업이나 취약계층 양산 이런 구조조정 같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인도네시아 이제 가장 큰 스타트업이죠. 고잭 같은 경우도 엄청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제 직원들을 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 이제 필리핀 그런 거리 사진인데 딱 봐도 이제 이런 빈곤층 같은 경우가 많이 양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지역적으로 퍼져 나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올 겨울에도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따뜻한 동남아 휴양지를 못 가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동남아에는 그런 휴양지들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태국 푸켓, 필리핀, 보라카이, 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많은데 뭐 요건 이제 발리 얘기입니다. 뭐 발리 같은 경우도 발리 전체 경제의 한 80%를 관광이나 여행업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이렇게 올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뭐 지역 경제 기반이 뭐 사실상 초토화될 정도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특히 이 코로나 직전부터 수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 세계 모든 대도시 수도가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있겠지만 특히 이제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일단 혼잡도가 너무 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적으로 그 상하수도 뭐 이런 시설은 안 좋지만은 지반이 조금씩 침하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침하되고 있어갖고 사실 이 자카르타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뭐 한 1960년대 그때서부터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도 이전은 뭐 돈도 돈이지만 뭐 정치적 의지, 이해관계 모든 것이 복합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손을 못 대다가 그 이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연임을 하면서 이제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해서 그 인도네시아 이제 그 일단 자바섬이 아닌 깔리만탄 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동거로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쪽 대응을 하는데 예산, 인력 모든 걸 투입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 여기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그 신수도 기공식이 2023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타격을 받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글로벌 국제사회로도 이제 나비 효과를 불러와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저기 뉴스 같은데 보셨을 것 같은데 동남아에 뭐 이런 뭐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이제 있는 공장이나 도시를 락다운하다 보니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거기다가 이제 뭐 물류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겹치면서 이제 뭐 글로벌 공급망 위기도 불러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면은 일단 동남아 쪽 사정이 좋아지고 이런 공장들이 다시 어느 정도 재가동되는 게 아마 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주황색은 2020년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고 녹색은 올해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2020년은 아주 안 좋았고 2021년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뭐 한 5.2%까지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 조금 약간 낙관적인 것 같고 뭐 현지에서는 한 3.5에서 4%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이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런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스타트업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바로 스타트업들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만 동남아의 이제 유니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늘어나서 지금 동남 아시아에는 총 39개의 유니콘들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뭐 3배 이상 많은 수치인데 그때 목록들입니다. 뭐 하나하나 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중요한 점은 여기 39개 중에서 싱가포르의 유니콘이 22개가 있고 인도네시아 11개가 있습니다. 즉 이 두 나라가 사실상 이 전체 유니콘 시장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뭐 인도네시아 이런 관련 강의를 할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때 유니콘들입니다. 총 12개가 그때는 있었고 인도네시아 4개, 싱가포르 4개가 있었는데 그 불과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2, 3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고 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두 나라가 여전히 이런 거를 그 리드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유니콘들 중에서 특히 제일 위에 있는 2개, 그랩과 고잭이라고 하는 두 곳은 그 유니콘보다 10배가 큰 저희가 흔히 데카콘이라고 하죠. 그 기업 가치 100억 달러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스타트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랩과 이제 치열한 경쟁을 뭐 C 그룹도 있지만 펼쳤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랩이 이렇게 상장을 덩치를 키워나니까 고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약간 그런 위기감을 느껴갖고 고잭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분야가 이 그 쇼핑 인터넷 쇼핑 이커머스 쪽인데 그래서 토코피디아랑 합병을 해서 고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또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그만큼
이런 슈퍼앱이 등장하고 뭐 상장 그런 엄청난 합병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뭐 엄청나게 진짜 덩치를 키웠습니다. 이 표는 이제 그 아세안 주요 국가들의 인터넷 경제, 디지털 경제 규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도 그렇고 22년들도 그렇고 역시 그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GDP 못지않게 인도네시아가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들은 또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 그 제가 현지에서 지켜보니까 한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게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이제 입에 올리는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로 이제 엄청나게 오다가 뭐 2019년에 잠깐 주춤했지만 2020년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가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새로 생긴 스타트업들보다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고잭이나 이런 유니콘들이 이미 등치가 커진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투자 액수가 많이 늘긴 했지만 코로나 와중에도 이 정도 투자를 받았다는 건 과연 올해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할지 더욱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디지털 경제나 스타트업이 육성이 되려면은 그 이제 3차 산업이죠. 서비스, 뭐 금융, 통신 이런 것들이 사실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도네시아의 산업 구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당연히 그 1차 산업, 농림수산업 비중이 가장 높고 제조업, 서비스업 그런 순서입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런 1차 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그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즉 산업 구조가 조금씩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조차도 그 디지털 이코노미를 어떤 그런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경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뭐 동남아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미래는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현지 비즈니스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말들은 그냥 약간 비슷한 맥락의 말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 저희 수준에서 바라보지 말고 현지인들이 필요한 것들 그런 거를 보자는 말씀이고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게 그 자카르타에 가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자카르타에는 롯데백화점입니다. 그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아마 그 안타깝게도 사실 여기는 이제 뭐 부동산 가치 상승은 됐을지 몰라도 그 영업적으로는 성공은 아마 못했던 것 같은데 뭐 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그 필리핀 마닐라랑 함께 동남아에서도 가장 그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인데 이 지금 백화점이 들어선 곳이 정말 교통 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지 자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직 그렇게 객관적인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가면 사람들이 명품 이런 거를 많이 당연히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가보면은 그런 명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로컬 제품들 아니면 해외 제품도 이제 뭐 그렇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제품들이 많은데 그게 뭐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현지인들의 어떤 기대 수준을 충족은 시켜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 이때 이런 행사장으로 열리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 정도로 좀 이렇게 기능이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 현지 주치의 아쉬움을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는 이제 거기다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이슬람 국가라는 그런 이제 비록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워낙 절대 다수이다 보니까 이슬람 영향력은 막강하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워낙 자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가진 게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서로 와서 이렇게 일을 하자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인허가권을 쥐고 있거나 어떤 지방에 있는 고위공무원들 만나보면은 이런 은연중에 이런 가부이 마인드가 많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게 현지화인 것 같습니다. 현지화 또 현지화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요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오쭈라고 하는 그 발음도 약간 한국스럽긴 한데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식 기업이 하는 한국식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 체인입니다. 여기서 사실 파는 음식은 저도 가서 몇 번 먹어봤지만 저희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입맛에 그렇게 맞는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식 자체에 기본적으로 뭐 한 게 뭐 순두부가 됐던 뭐 불고기가 됐던 기본적으로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좀 단짠단짠 그런 맛이 나고, 그 다음에 기본 반찬도 나오긴 하지만 한국처럼 뭐 반찬이 여러 개가 나온 게 아니고 한 두세 가지로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현지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었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여성들이 보통 이렇게 네일 같은 거 관리받고 하는 그런 샵입니다. 그 뭐 인도네시아 여성들도 무슬림 국가라고 뭐 이렇게 뭐 히잡 쓰고 많이 가리고 다닌다고 해서 뭐 본인들 가꾸는 욕구가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들도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샵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양극화가 됐었습니다. 너무 고가여서 그런 젊은 중산층 신흥 그런 뭐 커리어 우먼들이 가기 힘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길거리에 좀 퀄리티가 낮거나 그랬는데, 요건 이제 30대 현지 여성 3명이 저도 지인들인데 창업을 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대에 해서 주로 자카르타 외곽의 어떤 약간 그런 신도시의 쇼핑몰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았겠지만 한때 잘 나갈 때는 그 3명의 여성들이 각각이 한 달에 한국 대기업 한 과장급 대기업 직원의 월급 정도를 순수익으로 이렇게 챙겼을 정도로 사업이 많이 잘 됐습니다. 즉 이것도 그 현지인들의 니즈를 읽고 아주 프라이싱도 잘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넘어가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여러분 그 빈센조라는 드라마 재밌게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중간에 익숙한 커피 사탕이 나오더라고요. 코피코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그 마요라 그룹이라 하는 데서 만든 사탕입니다. 한국엔 낯설겠지만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코피코에서 보니까 이렇게 제작 지원을 이 드라마 했었습니다. 이게 뭐 단독으로 이렇게 엔딩 크래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규모가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한국이 현지에서 인기가 얻으면서 이런 한류드 드라마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원을 하고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브랜드들도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어떤 정서적 물리적 거리도 계속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는 것만큼, 앞으로 여러분들도 인도네시아에 만약에 정말 진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현지 동향을 주시하시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